자, 중고차 시장 규모가 어느새 신차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새 차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중고차 시장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는 접근이 쉬워서 일단 들어가 보는데 사기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저렴한 차량을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딜러는 해당 차량이 준비되어 있다며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딜러가 아닌 젊은 남성. 안내한 곳도 사무실이 아닌 주차장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차는 손님이 보고 있다며 다른 차를 보여주는데 거의 새 차입니다.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매에 나온 차량을 싸게 샀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저희가 경매로 싸구리 잡아온 거라서 차는 저렴해요. 사고도 없고 저당도 없다는데 유난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사고는 없어요. 네, 사고는 침수 이런 거 당연히 없죠. 자꾸 캐묻자 이번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차량이라 싸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핸드폰 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인터넷 차량이랑 개인 조합 차량이랑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휴게실로 옮겨서 이어진 이야기. 말은 또 바뀝니다. 사이트에서는 TV 보시면 마네킹이랑 신문시로 이런 거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은 그런 시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진짜 뒤로 빠졌다는 건 뭐냐면 테스트용차로 빠졌다는 거예요. 급발진도 시동도 꺼진다며 겁을 줍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용차로 빠져서 전자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테스트용차로 빠지는데 그다음에 급발진이 있는 차는 없으면 급발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차예요. 그러면서 슬쩍 다른 차량을 보려고 말을 꺼냅니다. 아니면 왜 산자태만 보시면 다른 차량도 있거든요. 또 다른 딜러를 접촉해봤습니다. 역시 젊은 남성들이 나와 사무실이 아닌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차량과 색깔을 말하자 한 명이 내려가 사무실에서 열쇠를 가져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 가격은 시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키로수가 짧은 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전시용으로 방문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딜러 전용 프로그램으로 두 차량의 등록 원부를 조회해봤습니다. 두 차량 모두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충돌 테스트 차량, 전시 차량이라 싸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른바 미끼 매물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45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답답해.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뭐 한번 어떻게 이럴 수. 그럼 저희는 나는 6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려서 뭐 한 건데 저희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죠. 실태를 알아보려 중고차 매매단지 고객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미 딜러의 말에서가 광주에서 올라온 손님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허위매물 겁나 많아요. 여기서 확 올랐는데. 하지만 정작 손님을 끌어들인 딜러는 종적을 감춘 상황. 차량을 소유한 상사에서는 제대로 확인을 못한 손님 책임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아침에 뭐 성능 이런 것도 안 보고 하나도 안 보고 경량 사고밖에 없다고 하니까. 반복되는 민원에 매매 단지 측도 머리가 아픕니다. 문제는 대형 매매단지에 상주하는 일부 알선 딜러들입니다. 주로 허위 매물로 손님을 끌어들인 뒤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차량을 파는데 거짓말은 각양각색입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 단속팀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허위를만 하면서 허위인지 이제 티나니까 고객이 화나잖아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서 얘를 딱 쳐요.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 확 믿어버려요. 그러고는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서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일부 상사와 대형 매매단지에서는 악성 알선 딜러들을 가려내고자 자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어느 상사에서 하든지 계약을. 하지만 중고차 조합이나 단지에 속해 있지 않아 제재도 어렵습니다. 보면 제가 할 때 쓸 거야 이 정도죠. 근데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왜 했느냐 했는지 지금 들이대고 이거 하면 이제 그 계약을 인중을 깨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사무실로 가지도 않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허위매물자들은 자기가 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것 같다, 이건 빠져야 되겠다 싶으면은 민원인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확보를 못해요. 신분,
뭐 어느 상사에 속했다, 누구다. 그 전화번호와 그리고 진짜 성명을 밝힌 사람하고 일치하겠느냐. 알선 딜러들이 모인 곳을 어렵게 찾아가 봤습니다. 좁은 공간에 컴퓨터 수십 대가 설치돼 있고 상담 전화를 받는 여성들과 알선 딜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진인 것을 밝히고 미끼 매물에 대해 묻자 화를 냅니다. 네? 그래요? 이거 바닥 사무실 영업방해하지 말고 영업방해잖아. 지금 이게 뭔데 그럼?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수만 대의 차량을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 보냐며 그런 건 알 수 없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왜 거짓말을 해서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야?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근저당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아니 나가세요. 아니 14,000대를 한 대를 보이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 대를. 아 그러니까 근저당에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바꾸라고 서준다고요. 근저당 여부는 차량 번호만 알면 딜러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리는 프로그램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차량에 보면 성능정보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근저당에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저희들도 몰라요. 아니 성능정보 말고 다른 사람 등록번호를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등록 원고요? 네. 어디 있어요? 몇몇 딜러들은 취재진에게 슬며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죠. 말도 안 되는. 아니, 사장님이 이 차를 4천만 원에 샀어요. 1,000만 원에 팔 거예요? 잘 절대 거죠. 맞죠? 그거는 이거를 우리려고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시고 할부를 2천 얼마 가져가세요. 이거라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말 싼 맛에 싼 면을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손님이 오면 땡긴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먼저 해드리는 건 솔직히 어떻게 누가 있겠어요. JTBC 이호진. 예, 지난주에 검찰이 강남 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을 단속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이런 변종 성매매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현장을 돌면서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서 또 청소년들이 통행하는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변종 성매매 실태, 먼저 박영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힌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31살 박모 씨는 일부 사무실을 빌려 성매매를 했습니다. 많게는 한 오피스텔에서만 하루 20차례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취재팀은 변종 성매매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언뜻 보기엔 여느 오피스텔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이른바 오피방 10여 곳이 영업 중인 곳입니다. 영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런 성매매 관련 홈페이지는 수십 곳에 달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손쉽게 성매매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예약 좀 하려고요. 한 8시, 한 9시 정도? 8시에서 9시. 네, 그때 예약 가능하시고요. 경찰 단속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뭐 단속이 있던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건 괜찮으세요, 저희? 약속한 장소로 가봤습니다. 인적이 뜸한 비상구로 이동해 일명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잠시 흥정이 이어지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호수를 알려줍니다. 그냥 금액을 또 설정해주셔서 예정이시고요. 또 이쪽으로 가셔서 배를 들고 주시면 되거든요. 남자 직원이 안내해준 호실로 가자 20대 젊은 여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합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일반 가정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침대와 소파, TV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그냥 있었다는 거죠. 오빠가 관계는 안 맺었다고 와서 우리 얘기했다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이러고 그 자리에 오빠가 간다고. 이런 방식의 성매매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말은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근데 그 소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쉬는 편.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인 안마방과 풀살롱 영업도 활발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가 수북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호객 문자가 날라옵니다. 불황을 모르는 성매매 산업,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의 성매매 직결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매매 직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에 있는 전업형 성매매 직결지는 4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02년 69곳이던 것에 비하면 25곳이 줄었습니다. 직결지가 해체되자 이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과 포주들은 점조직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주택가까지 숨어들어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집창촌 단속은 굉장히 확산 효과가 커요. 그 모여있는 곳을 단속하면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 아주 그냥 개인별로 흩어져가지고 음성으로 이제 가죠. 이렇게 퍼진 성매매 업소가 전국적으로 적어도 4만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국내 성매매 산업 규모는 6조 8,600억 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매매 사범 단속은 지지부진합니다. 2009년 2만 5천여 건이던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은 지난해 8월 기준 5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단속 초기 1,600여 건이 넘던 구속 건수도 15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상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성매매 업주의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 언뜻 보면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조직은 더욱 다양하게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는 SNS를 통한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보도 이후에 실제로 SNS 채팅 앱을 이용한 10대 성매매 실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알아봤는데요. 취재 결과 10대 성매매 실태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SNS 채팅 앱을 이용한 10대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박영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모텔 앞. 앳된 얼굴의 한 여성이 잠시 주변을 살피고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10대 성매매 여성입니다. 취재진은 10대 성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원의 숙박업소 밀집 지역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취재 결과 상당수의 10대 성매매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친구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 10대 청소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조폭과 연계해 활동하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해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취재진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아직 짙은 화장이 어색한 작은 체구의 여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먼저 몇 살인지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17. 현재 나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성매매를 처음 시작한 시점을 묻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보통 언제부터 이런 거 채팅 같은 거 통해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어요? 2년 전인 15살 때부터 성매매를 시작한 겁니다. 일부 성매수 남성들은 10대 청소년인 걸 밝혀도 성매매를 그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는 걸 밝힌 적도 많아요? 아무것이 아는 사람이 있고 못하겠다고 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 가운데 이런 성매매에 나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뭐 학교 다닐 때나 이랬을 때도 보면은 이런 경험 있는 친구들이 많나요? 보통 얼마나 돼요, 한 반에? 두세 명?
이런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즉석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즉석 만남 채팅 앱입니다. 회원수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채팅 앱을 실행하고 지역을 선택해봤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임의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명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20대나 30대로 나이를 바꿔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늦은 오후 시간임에도 채팅창에는 조건 만남, 이른바 성매매를 요구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올라온 글들 중 하나를 선택해봤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은 대부분 선정적이거나 신체 노출이 많은 사진입니다. 20대 초반이라고 소개하는 여성에게 직접 대화를 걸어봤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채팅방은 금세 낯뜨겁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잠시 뒤 요구 조건과 금액 흥정이 이어집니다. 만날 장소를 정하기까지 대화 시작에서부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채팅 앱을 통해 전국에서 많게는 하루 수천 건의 즉석 만남으로 포장된 10대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10대 청소년 성매매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추세를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스마트폰 성매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점점 저연령화하는 거에 같이 가고 있는 거죠. 10대 청소년 성매매는 어느새 우리 주변에 뿌리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각 도시의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국식 반문화, 정확하게는 노래방 도우미 영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마약 거래까지 이루어져서 최근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LA의 부소현 특파원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승용차에서 연이어 젊은 여성들이 내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간간히 외국인 여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알선 업체에서 연락받고 온 노래방 도우미들입니다. 한 번만 바꿔주세요. 한 번만. 한국 애들 해주세요. 미국에서 한국식 노래방 도우미 영업이 시작된 건 7, 8년 전. 특히 2008년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뒤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때하고 비자 때하고 한 10배? 20배? 여권만 있으면 웬만한 하자가 없으면 여기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한 거죠. 이곳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16평방킬로미터 안에 450개가 넘는 주류 판매 업소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는 코리아타운에 40여 개가 넘는 도우미 알선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 업소에서 관리하는 여성들의 수는 30에서 40명 선,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만 1000명이 넘는 도우미 여성들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도우미 여성들은 주로 무비자로 입국해 2, 3개월 정도 일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쉽게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최근엔 외국 여성들까지 뛰어들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 손님들은 보통 2시간에 $120를 지급하는데 이 중 업주 몫인 $40를 빼고 $80에 약간의 팁을 더한 돈이 도우미 여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외국 애들도 쉽게 어디 가서 일하고 몇백 불 버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소문이 나서 외국 애들이 많아서 좀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스킨십 같은 것도 더 우리보다는 오픈돼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우미 영업이 급증하며 거래되는 돈의 규모가 커진 데다
성매매와 마약 거래까지 이루어진다는 첩보에 최근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Before the Domi Girls were mom and pop type of operations, but because there's so much money in it, you have organized criminals that are bringing these girls in. Anytime you have any type of illegal activity and there's a lot of money involved, you're going to attract the organized crime. And so that becomes a big problem. 실제로 올 들어 17명의 도우미 여성들이 매춘이나 마약 거래,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8월엔 중산층 거주지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시 아파트촌에서 성매매 시설을 버젓이 차려놓고 매춘 영업을 하던 한인들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은 한인 사회와 한국의 이미지 추락을 걱정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매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안 좋은 악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 주민회에 사실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년째 행해는 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수위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해외까지 진출한 나쁘끄러운 한국식 반문화가 자칫 어렵게 꽃피운 한류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미 제조업과 건설업을 넘어서 서비스 산업까지 우리 산업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제부턴가 젊은 일손이 떠난 농촌과 어촌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농업 분야의 외국인 인권 실태를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 다루겠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끼는 듯한 더위에 지하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독일 간호사들이 꺼리는 시체 닦는 일을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 우리도 한땐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법무부가 집계한 2013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24만여 명.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젊은 일손이 필요하자 생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인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농장 주인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들어와 집기를 붙들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인 안 해! 너 사인 해줄까 봐? 안 해! 안 해! 안 해! 사인 안 해! 자식, 법이 경찰 시켜버리겠지. 심지어 폭행까지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를 옮기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를 옮기려면 고용주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농장주는 이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태를 부린 겁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또 다른 농장입니다. 농장주가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지 말자고 항의하자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캄보디아 청년 팀티와 피소타로 씨입니다. 고된 일에 힘들어도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하나 없이 농약을 뿌리는 작업을 할 땐 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농업뿐 아니라 어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외국인 선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남항.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정박한 배들이 가득합니다. 한국 선원보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이 더 많습니다.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국인 선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시거나 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자리에 있던 5명의 선원 모두 폭언이나 폭행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18个真是的，几个啥一个呛打。 심지어 통장이나 신분증을 압류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장이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외국인 선원들이 머무는 선실을 보기 위해 정박해 있는 배에 올랐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 베트남에서 온 팜자와 팜 만남은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물어봤습니다. Mấy chữ thì đôi lúc thì cũng có mấy thằng kia nó hay lo im nhưng mà im lo lạ tại vì mấy đứa nó cũng như im thôi. Còn như dưới tàu thì cũng có, nói chung có ông bá trưởng thì ông thương em lắm. 취재진이 농촌에서 일하고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고 고용주의 폭언과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하다 다치는 산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에서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국인 선원이 있다고 해서 수소문에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5년 전 한국에 온 지원맹 씨. 지 씨는 2년 전 조업 중 머리를 크게 다쳐 오른팔을 쓸 수 없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선원들은 지 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선내에 방치했고 결국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평생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인 왼쪽 팔과 비교해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然后这个胳膊就是彻底残废了，现在肌肉已经萎缩了，也不能动，就是经常性的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586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 건수의 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08년 이후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산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옮기고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산재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후에 뭐 보상도 너무 적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의 외국인 산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부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접근성이 좀 좋지도 않고 재해방 사업 효율성을 봤을 때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상시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인권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의 탐사 플러스는 부유층의 마약 투약 실태입니다. 최근에 1,000만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2세와 연예인 등이 어울려서 마약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또 그래서 설마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장면은 모두 실제에서도 있었을 얘기였습니다. 저희 탐사 취재팀이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팀은 당시 부유층 자제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을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젊은 남녀들이 DJ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대와 따로 분리된 공간엔 밀폐된 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 씨가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았던 클럽입니다.
이 씨는 이런 강남 유명 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클럽에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최소 80만 원, 룸을 따로 예약하면 15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마약 투약이 이루어지는 곳은 주로 클럽 안에 따로 분리된 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널찍한 테이블이 놓여 있는 방엔 화장실도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방문만 닫으면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취재진은 클럽에서 이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딜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했던 이 씨는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잡히면서 이 씨 실체도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가 어울렸던 무리엔 여자 연예인과 술집 여성 등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또 다른 인물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줬던 건데. 마약 공급 딜러들은 이 씨 무리가 클럽 등을 다니며 마약 파티를 즐겼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씨가 마약을 건네받은 장소는 주로 클럽이나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구입한 마약을 가지고 클럽 룸이나 강남 인근 가라오케나 호텔 등에서 파티를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함께 마약을 자주 한 인물들은 누구일까? 마약 공급책 등을 통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마약을 자주 하는 그룹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씨는 가장 높은 등급인 A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A그룹엔 이 씨를 포함해 고위 정치인 자제와 대형 병원 이사장 아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그룹엔 힙합 가수와 CF 감독 등 연예계 인물들이 속합니다. C그룹은 마약에 중독된 일반인들입니다. 마약 공급책들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ABC 등급으로 고객을 관리하며 판매합니다. 마약 밀수는 대부분 해외에서 공급책이 직접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대량할 수 있잖아요. 엄청 대량을 갖고 오고 이러는데 말고는 걸릴 일이 없는데 최근 부유층에서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건 마약 밀매상들이 A그룹과 같은 고위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7, 80%가 고위층 내지 부유층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노출이 되면은 한마디로 자기의 그 직위가 무너지잖아요. 마약 그 밀매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 표적의 대상으로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자, 앞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재활센터에 들어간 입소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황당한 일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재활센터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던 생활지도사도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생활지도사 김모 씨를 직접 만났는데 김 씨는 이 투약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저희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 경찰에 직접 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센터에서 주말마다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김모 씨. 김 씨는 10년 전 마약 중독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활센터는 상습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생활지도사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 등을 토대로 환자의 치유를 돕는 겁니다. 하지만 재활센터에 들어간 이후 되레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지난달 말 재활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입소자를 외부에서 만나면서입니다. 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냥 만나서 뭐 좀 밥이나 먹어요.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약을 권한 거죠. 결국 김 씨는 입소자의 권유에 10년간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거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입소자였으니까 제가 주말에 생활지도사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권할 줄 몰랐고. 김 씨가 이렇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입소자의 집에 가 함께 투약했습니다. 80만 원 줬어요. 그 정도 줬죠. 특히 재활센터 입소자들의 마약 투약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약을 한 걸 알아요. 저는 생활지도사 제 시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왔다는 걸로 해서 4번 했어요. 정작 재활센터가 마약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필로폰이라는 약은 1분도 채 걸리지 않게 이렇게 투약할 수 있는 약이기에 화장실에서도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곳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씨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나선 건 마약 중독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25살에 교통사고를 나서 장애 상급이에요. 허리에 한마디가 없거든요. 그 필로폰이란 그런 약은 그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이 돼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마약 투약 이후 양심의 가책으로 생활지도사를 그만둔 김 씨는 현재 모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큰 충격에 빠질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쓰러지시거든요. 만천하에 알려서 단약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취재진에게 경찰에 자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수해야죠. 자수해서 제가 저지른 죄 달게 받고. 3+4 정재윤입니다. 작년 말에 전남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종업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최초로 판단한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업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심하게 매를 맞았다는 진술을 저희 취재팀이 확보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숨진 여성을 포함한 업소 여성들은 성매수 장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수사기관 관계자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의문의 죽음 뒤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3+4 취재팀은 우선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업소.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0시 40분 이곳에서 여자 실장 34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과 코는 토사물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화장품은 아니죠. 본 적은 별로 없었다면서? 그렇죠. 구토물이 코로 많지는 않죠.
근데 코 밖으로 나올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뇌사에 빠졌고 A씨는 병원에 실려온 지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를 관리하던 여성업주 42살 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로 먹은 치킨이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 종업원 2명의 진술도 박씨와 일치했습니다. 유족들의 수사 의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질 않았고 그렇게 질식사로 굳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사건은 반전됩니다. A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9명이 사건 당일 A씨가 심하게 맞았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들이 그 피해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내용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기자회견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여수경찰에서 광역수사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광수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2명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해경과 시청 공무원 등의 성매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 박씨에 대해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증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폭행, 치사를 뺀 나머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여수경찰은 3개의 수사팀을 투입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많은 정성 들여서 우리 수사관 16명이 달라들어가지고 했던 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숨진 A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1월 19일 밤 A씨에 대한 업주 박씨의 폭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서 피부가 막 네, 그런 게 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등짝부터 여기로 해서. 근데 우산으로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맞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다고. 사건이 일어난 밤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평상시에 맞는 소리가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들리면 그날은 이랬어요. 강도가.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랬고. 그래서 강도가 좀 세네 이러고. 그러다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A씨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없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업주 박모씨는 여성들에게 진술을 잘 해달라고 전화를 겁니다. 일은 안 나와도 돼. 서운하고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언니는 너도 사람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딱 내가 나와서 일해라. 어쩌라. 병원으로 달려간 A씨의 언니는 박씨의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황당했다는 게 언니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해달라고 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직접 저희가 병원 가서 알아보고 소방서 가서 알아보고 또 사진 뭐 모든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오고 증거를 갖고 오면 접수를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저희가 그걸 못하니까 가서 한 거잖아요. 구급일지 등을 받아 다시 찾아가자 이번엔 휴일이라 수사 의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3일에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봤을 때는 분명히 강제히 청소가 있다고 알고 왔고. 그러다 보니 수사는 한없이 늘어집니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 접수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냐 단순 질식사냐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인 CCTV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업주 박씨는 몇 달 전 필요가 없어서 떼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업주 박씨가 사건 전날까지도 CCTV를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봤거든요. 11월 18일까지 있는 거예요. 18일날 제가 이현수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 사무실에 CCTV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CCTV는 누가 어디로 치운 걸까? 사건 당일 업소에 있던 한 고객은
남자 종업원이 검은색 SM7 승용차에 무언가를 여러 차례 싣는 것을 봤습니다. 욕하는 소리냐 때리는 소리냐 처음에 다리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119가 와서 실려가는 것까지 다 본 거죠. 그 상황까지. 이게 웨이터가 실장차가 따로 있는데 그 차에 가랑거리고 막 뒷방이 막 이렇게 해서 한 2-3시간 말을 때려요. CCTV 저장 장치와 업소 장부라고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경찰서에서 다 진술했고요. 전화 끊을게요. CCTV는 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SM7 승용차는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차는 업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요트장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A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지 10분 뒤입니다. 차량을 몰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업소 남자 종업원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납니다. 사건 발생 닷새째인 25일까지 차량은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오후 업소 여성들이 업주의 폭행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던 날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오더니 차를 몰고 빠져나갑니다. 정작 경찰이 요트장에 나타난 건 이날 저녁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업소 뒷골목에 세워진 차량을 찾아냈다고 했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의 죽음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인 CCTV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 어제 보셨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소중한 가족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작년 5월부터 1년 가까이 이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와 애원을 모른 척했던 기업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걸 안 보는데 마음이 아파서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침을 계속. (2009년 4월 2일) 새벽 3시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연우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감기인 것 같다. 이제 낫지 않으니까 얘가. 그래서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갔지요.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연우는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본 지 6개월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연우를 납골당에 데려다 놓은 다음 날, 이번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 폐사진 2개를 놓고 보더니 똑같다, 폐사진이. 응? 이건 엄마랑 애랑 똑같은 병이다. 아내도 아들처럼 응급실과 일반실, 중환자실을 거쳐 한 달 만에 연우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자기가 옮겼다. 그 생각을 한 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갈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냥. 그게 아니었는데. 혼자 남았다는 죄책감에 자살 시도만 3번을 했던 최 씨는 아들과 아내를 보내고 4년이 지나서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한참 막 이슈화 돼가지고 정부에서 막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다가 그걸 다 타주고 내가 구매해오고 그게 너무 한스러운 거죠, 저는. 나는 또 멀쩡히 살아있고. 가해 기업의 뒤늦은 사과는 최 씨를 더욱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거는 기자분들한테 사과한 거고 검찰한테 사과한 거고 이 나라한테 사과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옥시 측의 사과가 있었던 어제 오후, 휠체어를 탄 윤정혜 씨가 산소 호흡기를 차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15년 동안 고통받은 생각하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씨는 2001년 말부터 옥 씨의 가습기 살균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지 2달 뒤부터 폐렴 증세가 나타났고 상태는 점차 악화됐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윤 씨는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 임신 7개월 만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분명히 그 믿음 있다는 그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앞에 뭐 무해하다, 인체에 무해하다 다 써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죠. 지금도 폐기능이 정상의 40%에 불과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분통이 떠지죠. 우리는 그거를 사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뭐 애 어렸을 때 뭐 업어주기를 하나, 뭐 운동장에서 뭐 달리기를 하면 같이 뛰어줄 수가 있나.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건 그동안 옥 씨가 보여온 행태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무대응으로 일궈내온 옥 씨 한국법인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이 영국 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난 건 옥 씨 측 법률 담당과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간 피해자들을 억지 쓰는 불청객 취급을 한 겁니다. CEO를 만나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법률 쪽 담당하는 이제 이사 정도 되는 이제 두 분이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거기 뭐 보안 쪽이나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혹시 우리를 이제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거죠. 만에 하나 뭐 어떤 사건 칠까봐. 뒤늦은 옥 씨의 사과에도 피해자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피해자 가족들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자기들 영업 매출에 영향이 생기니까 결국 결국은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탐사 플러스 윤세민입니다.